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글 속에 나와 있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또 실제로 하나의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적용학습 활동에 실려 있는 새로운 글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설명하는 글을 능동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글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22페이지를 보면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앞서 말했듯이 설명문에 해당이 되고요. 적정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적정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읽기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읽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라고 공간들이 있어요. 또한 문장도 의미가 모호한 문장들 같은 경우들은 따로 메모를 해놓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어보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공간들도 10분 활용하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라고 했었죠.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몇 단 구조죠? 그렇죠. 3단 구조죠.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먼저 처음 부분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그 밖에도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유한한 자원, 즉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약간 어려운 단어가 하나 보여요. 네, 모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색이라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효율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대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모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를 앞뒤 문맥으로 짜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적정 기술의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적정 기술의 장점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총 3가지 장점이 있네요. 첫 번째 장점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장점은 자본을 적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중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 기술의 예로는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 바 아빠라는 사람이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로 이 항아리 냉장고가 적정 기술을 사용한 예의 첫 번째가 됩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발명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통해 항아리 냉장고를 이용하는 대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 냉장고가 없거나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유용하냐? 보관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나 후추와 같은 식품을 이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려 21일, 3주죠, 3주. 3주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항아리 냉장고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어요. 전기가 없어도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22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항아리 냉장고의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있고 또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원리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운 다음 젖은 헝겊으로 작은 항아리를 덮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작용을 하여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모래 속의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 안에 온도가 낮아져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항아리 냉장고가 식품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단열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단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뒤 문맥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을 차단한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가 단열작용을 하면서 또 모래 속에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다 보니 작은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지고 작은 항아리 속에 있는 채소나 과일들이 그 낮아진 온도 속에서 보관이 되다 보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적정 기술을 사용한 예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또 다른 예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라이프 스트로가 있다. 자, 여기에 지금 라이프 스트로라는 발명품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 라이프 스트로의 기능은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져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라이프 스트로를 이용해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될 거고요. 주로 이런 발명품 역시 아프리카 같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활용하면 좋은 발명품이 되겠지. 자,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통도 있대요.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적정 기술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큐드럼이라는 것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큐드럼을 이용하면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되니까. 자, 그래서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물통에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큐드럼의 기능이 됩니다. 적은 힘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같이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물을 길러 가려면 한 집에서 보통 평균 2,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을 담아다가 다시 또 돌아올 때 2, 3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죠. 한 40에서 60km 정도를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큐드럼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질질 끌고 오면 되니까 적은 힘으로 또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역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과서 23페이지 밑에 사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정 기술이 사용된 사례들을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앞에 처음 부분에 언급했던 이 적정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적정 기술의 장점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된 적정 기술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배워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방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적정 기술을 사용한 발명품을 소개하면서 적정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발명품들이 있었느냐? 항아리 냉장고, 라이프 스트로, 큐드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항아리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빨대처럼 생긴 간이 정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고 편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간이 화장실, 간이 식당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시설 따위나 내용, 형식 이런 것들을 줄여서 간편하게 해서 이용하기 쉽게 만든 상태를 간이라고 합니다. 큐드럼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물통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교과서 24페이지를 넘어와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처해 있는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옛날 조상들이 예로부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나 환경들을 고려해서 또 과학적으로 사고하면서 탐구하여서 어떤 적정 기술을 일찌감치 도입한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네요. 즉,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온 기술인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또 할 예정인가 봅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배경 지식 하나 먼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물의 대류 현상,
상태 변화, 열 에너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배경 지식에 있을 겁니다. 물의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가열하면 가열된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는데, 물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이 물의 대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태 변화 열 에너지라는 것은 고체가 열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얼음이 열을 얻으면 액체가 되거나 혹은 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체가 열 에너지를 잃으면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죠. 액체가 또 열 에너지를 얻으면 기체가 되고 열 에너지를 잃으면 고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 열 에너지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배워서 배경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이제 지금부터 읽게 될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서 먼저 제시한 배경 지식입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본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덥고 건조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만든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 적정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흙을 이용해서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안의 벽에는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흙벽돌로 지은 집 역시 과거 옛날부터 적정 기술을 적용해 온 사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었다라는 이 부분은 흙벽돌 집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실내 온도는 25도, 에어컨 적정 온도죠. 25도 정도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되겠지. 우선 단열 효과가 큰 흙 벽돌을 사용하여 더운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그리고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상승한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것이다. 이때 벽에 걸어놓은 호리병 속의 물은 실내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되어 수증기로 빠져나간다. 자, 이 부분까지가 지금 흙벽돌 집의 실내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더 낮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봤던 그 대류 현상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있는 슬기로운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서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사막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과서 25페이지의 내용을 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은 이글루라고 부르는 집을 짓는다.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이다. 즉, 이글루 역시 적정 기술을 적용한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들은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반원 모양의 집을 짓는다. 그런 다음에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응고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액체나 기체 따위가 고체로 될 때 내는 열의 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상태 변화 열 에너지라는 부분의 그 배경 지식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액체는 열을 얻으면 기체가 되고 열을 잃어버리면 고체가 된다고 했었죠. 이글루 벽에다가 이글루 내부 벽에다 물을 뿌려주면 물이 차가운 눈얼음을 만나서 얼음으로 다시 변하겠죠. 그러면은 그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얼음이 된다라는 건 액체가 얼음이 된다라는 것은 액체가 고체가 된다라는 거고 이 고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열을 빼앗기니까 열이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된 열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응고열이 실내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글루의 실내 온도가 바깥보다 높아지게 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다소 포근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내리지 않는 다른 날보다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 눈이 내리지 않는 다른 날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 역시 우리가 그 상태 변화 열 에너지에서 봤던 그 응고열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서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적정 기술을 활용을 해왔는데 그 활용한 사례가 바로 흑벽돌로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흑벽돌로 집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이고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해서 집안의 벽에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면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 생기게 되고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원리에 따라서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창문으로 빠져나가고 걸어놓은 호리병의 물이 실내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되어 수증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를 활용을 해서 적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글루에서는 역시 눈이라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서 집을 지었고 또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응고열을 통해서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응고열을 활용을 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교과서 22페이지부터 시작된 항아리 냉장고, 라이프스트로, 큐드럼,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의 흑벽돌집, 이누이트들의 이글루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 글 전체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적정 기술을 사용한 발명품의 사례와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적정 기술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정 기술의 밑바탕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즉 적정 기술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 삶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 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의미를 전체 내용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자면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는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소개했고 이 적정기술이 잘 활용되어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적정기술을 이용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즉, 이 글의 주제는 적정기술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러한 적정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설명하는 글이었죠. 설명문이었고 적정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예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글이었고요. 또한 그 적정 기술을 활용을 해보자 라는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적정 기술이었고요. 주제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특징. 이 글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적정 기술이 적용된 발명품을 나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썼다라는 거죠. 라이프 스트로, 큐드럼, 항아리 냉장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고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형태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남아시아의 흑벽돌집, 이누이트들의 이글루 이런 건축물들의 형태와 거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글이었죠. 특징 두 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26페이지로 넘어와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뭐의 개념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적정 기술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었고요. 가운데 부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정 기술을 사용한 발명품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항아리 냉장고도 있었고 그렇죠. 라이프 스트로도 있었고 또 마지막 큐드럼이 있었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온 적정 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흑벽돌로 지은 집도 있었고 이누이트들이 눈으로 만든 벽돌로 지은 이글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하자는 글쓴이의 제안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었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글쓴이의 제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을 내려도 좋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이 사람의 제안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 답안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의 근거로 예를 들자면 적정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근거를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적정 기술의 사례를 보면 실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이 많다고 합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봤나 봐요. 게다가 현재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추가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의 제안을 평가해보는 능동적 읽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27페이지 3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해결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었다. 글에 나타난 정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가 애매한 문장의 뜻을 파악하며 읽었다. 그 다음,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었다. 글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고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며 읽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능동적인 글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읽기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학생이 말한 것처럼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내 배경 지식을 관련 지으면서 글을 읽으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내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글을 읽을 거야 라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될 수 있겠고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며 읽으니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으면 관련된 다른 정보도 찾아보고 싶게 되고요. 내 생각의 폭도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을 때에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소단원 1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